의사는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박리담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원래 적정한 진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5분 정도는 환자를 봐야 된다면 그것을 뭐 1분에서 3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때도 게을러서 틈만 나면 도망가고 막 가서 설득을 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간신히 전문의 시험을 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필수 의료의 공백 사태를 일으키게 된 주요한 원인을 의사들은 어디서 찾냐면 판사한테서 찾습니다. 결국에는 그 존중이 없기 때문에 보고도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왜 하느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내 기본권이 이렇게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의대가 2,000명으로 이제 증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2,000명으로는 아니고 2,000명이 증원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5,058명이 되는 거죠. 이제 3,058명에서 그러면 현재 3,058명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금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 3,058명이기 때문에 한 의과대학당 평균 학생 숫자가 76명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0명이면 26개 의과대학이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지금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26개 의과대학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마도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셔서 그 인문계열의 뭐 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인문계열의 공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육이 뭐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던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던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한 명이 수업을 듣던 뭐 10명이 수업을 듣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그래서 의학교육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학교육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해부 실습이 이제 해부 실습할 때 쓰는 그 사체를 저희가 카다바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슈가 됐었죠. 카다바는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부족한데.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차관이 해외에서 수입하겠다. 네, 범죄 행위입니다. 그게 수입이 네,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만 지르고 본 거네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사들이 이게 당장 인터폴에 수배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의학교육에는, 의학교육을 하려면 일단은 지금 임상 과목이 한 26개 과목이 되고 기초 과목이 또 있고, 그래서 대략 한 40여 개 이제 그 기초 과목과 임상 진료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수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임상 교육을 위한, 즉 임상 실습을 위한 병원이 필요합니다. 부속 병원이. 그리고 그만큼의 환자의 볼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학 교육은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아니 의사 국가고시가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 이렇게 좀 선별해낼 수 있지 않느냐, 실력이 있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와. 그런데 국가고시는 우리가 6년 동안 받은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의 질을 전제로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자격 여부를 그냥 심사만 하는 것이지, 그 시험 자체가 이 사람의 의학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 교육 평가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남원에 있던 서남의대라고 하는 학교가 폐교가 된 이유가 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제 낙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남의대라는 곳은
우리나라 줄여서 이제 의평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의평원에서 결국 폐교 여기는 의과대학으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내리기 이미 그 이전에 의과대학으로서의 인정을 국제적으로도 못 받았습니다. 즉 그 서남의대라는 학교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40개 대학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해외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만 시험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국제기구의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의학교육의 질이 중요한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 의과대학 정원이 49명이었는데 이번에 200명으로 이제 증원 요청을 해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이번에 받았어요. 3배 이상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충북대학교 부속병원이 800병상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100% 다 차서 병상 가동률이 100%라서 800명의 환자가 있다라고 전제를 할 때에도 본과 3학년부터 이제 임상 실습을 하는데 그럼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도합 400명의 학생이 가운을 입고 80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실력 없는 요리사 만나면 그날 밥 한 끼 망치는 거고 식사 한 끼 망치는 거고 실력 없는 변호사 만나면 그냥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보게 되는데 실력이 없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생명을 잃게 되는 나나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들을 의사들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얘기하는 적정 의사수, 생각하는 적정 의사수,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의사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러면 의사수가 얼마가 적정할까? 지금 한 14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의사가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 숫자입니다. 한의사가 근데 한 몇 명쯤 되나요? 한 2만여 명 되고요. 지금 의사들이 한 12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인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의 의사수가 예를 들자면 한 50만이 되면 어떨까? 또는 100만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의사들을 정말 쉽게 만나겠죠? 네, 매우 쉽게. 일단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들은 서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먹고 살 거리도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의사들을 과연 다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숫자가 만약에 5만이면 어떨까? 그러면 또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들 수가 있죠. 또는 10,000명이라면 이 정확한 추계는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냥 간단한 연구 추계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실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거기에는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있고요. 지금 또 각 나라마다 의료 제도가 달라서 예를 들자면 공무원화되어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그렇게 주로 운영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네. 영국식 의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화돼 있고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나라 의사들은 많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로부터 그냥 월급 받는 공무원이니까 나는 시간만 때우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의사들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좋죠. 자기 일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의사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OECD에서 이제 그 통계를 계속 내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평균의 의사들이 만나는 그러니까 진료를 보는 환자들의 숫자보다 3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네, 평균에 비해서. 미친 듯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의 94%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6%만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고요. 그리고 의학 교육도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내서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의료가 거의 이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민간 의료기관과 민간인 의료인들을 이용해서 국가가 국가보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가 이 국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수가를 강제화했는데 그 수가가 OECD 평균의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정말 많은,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보통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네. 그거는 공급자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뭐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맞습니다. 했을 때 네. 내가 들인 뭐 노력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기본 비용을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면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다 네. 생각하고 가격을 제시하는데, 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의료라는 분야는 아주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 가격을 의사 선생님들이 공급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네. 급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근데 그 급여의 비중이 지금 계속 이제 낮아져 가고 있죠. 그 급여 수가가 문제인데 이게 참 왜곡된 의료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이라는 것이 품질을 담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도 인정한 것이, 정부가 직접 연구를 한 것이 그 결과가 정부에서 이 책정해 놓은 의료 수가, 여기서 얘기하는 의료 수가는 환자한테 받는 것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걸 합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 그 소위 의료 말하는 수가가- 심평원이라고 네네. 하는 데서 아니, 심평원이 아니고 결- 심평원은 이제 심사를 하는 기관이고요. 예를 들어서 외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30%를 내고 7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둘을 합한 금액이 원가의 70%대입니다. 어떤 연구는 뭐 71%, 어떤 연구는 76%, 대부분 이제 70%대죠. 그래서 원가 이하의 수가인 거죠. 그러면 의사는 이제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박리담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원래 적정한 진료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5분 정도는 환자를 봐야 된다면 그것을 뭐 1분에서 3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보는 거. 또 하나는 건강보험은 이 원가 할수록 손해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의 진료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를 의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한테 적합한 진료를 했을 때 의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 병원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고민을 할 텐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게 급여를 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비급여를 통해서 그것을 손해를 보전을 해야 되는,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 어이없는 일들도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수술. 이 로봇 수술하는 장비의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이 로봇 수술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 잘하게 되고 그래서 로봇 수술에 정말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데 정말 웃픈 현실인 거죠. 로봇 수술을 각 병원들마다 그 수술을 도입하고 이것을 널리 확산하게 된 것은 물론 환자에게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의료 서비스에는 항상 그 경제성이라는 것이 이제,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 배경이 있어서 이제 로봇 수술을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잘하게 되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기사나 아니면 그 광고 같은 데서 뭐 로봇 수술 한국이 탁월하다 이런 게 했을 네, 때 네. 우리 뭐 이렇게 기술이 잘 발전해서 네, 저런 결과가 만들어졌구나 생각했는데, 또 그 뒤에는 약간 그런 쉐이디한 네, 그렇습니다. 면이 네,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지금 네. 제가 하나 궁금했던 네. 게, 그러면 결국에는 의사분들께서 그 이제 그 비수가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비수가라고 하는 게 비급여. 네, 네네네. 비급여 쪽으로 진료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쪽에는 너무 그 네. 수가로 이렇게 네네네. 소위 말해서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네, 네. 뭐 의사분들도 어쨌든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네. 병원을 경영해야 되고 또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네. 하니까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그 비급여 쪽으로 네. 많이 진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의사들이, 뭐 미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네. 좋은 뭐 이렇게 시스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네. 거기 의사들도 보면 그 로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 뭐 그 방사선하고 뭐 안과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마취인가요? 네. 그다음에 그 피부과 뭐 네.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좀 다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도 역시 비급여 쪽으로 많이 빠지는 건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네.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저기 미국에 그래도 저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일단 미국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좀 크게 다른 점은 뭐 워낙 다른 게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필수 의료가 일단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와 정부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의 원래 정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는 비필수 의료란 없다. 왜냐면 누구나가 다 그 필요하니까 그 의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다 못해 미용 성형 분야도 그 미용 성형 분야에 의사들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의료 분야는 다 필수 의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것을 좁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된 부분들. 제가 이제 흉배과 전문인데 요즘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심장혈관 흉배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니까 예전 명칭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흉배과 의사들이 이제 심장과 폐 수술 그리고 대동맥 수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아주 대표적인 그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죠.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흉배과라는 의사는 이 속성상 심장 수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위험도도 있고 따라서 그 의사의 손기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작년이었죠. 아산병원의 이제 주석중 교수가 이제 갑자기 그 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서 좀 애통한 일이 있었는데 주석준 교수를 대체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얼마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분이 어떤 전공을 하셨었나요? 대동맥 수술을 이제 전문으로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술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10분 안에 출동이 가능한. 그래서 이분도 병원 바로 옆에서 살고 있다가 자전거 타고 이제 그 전날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낮에 옷 갈아입으러 병원에 이제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이런 의사들은 그러면 손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또 머리도 남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체력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을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한 그런 의사가 이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흉배과 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표적인 의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이대 서울병원에 있는 송석원 교수 같은 분이죠. 이 흉배과에서는 지금 이 외과계 과거에 이제 이국종 교수가 아주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런 이국종 교수만큼 정말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송석원 교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송석원 교수 같은 또는 주석준 교수 같은 의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의사들은 경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소수가 나와야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정말 훌륭한 의사가 해야 되는 이런 심장 수술, 폐 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을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꼴찌,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때도 게을러서 틈만 나면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을 막 가서 설득을 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전문의 시험을 보게 해서 간신히 전문의 시험을 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흉배과는 항상 미달이었어요. 네, 늘 미달이었어요. 미국의 흉배과 의사 되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기는 또 흉부외과나 아니면 뭐 뉴로설전 이쪽은 그, 다 연봉도 다 맞습니다. 탑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음. 그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다 자기 희생도 해야 되거든요. 가정도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지만 다른 보상이 있어야지만 서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훌륭한 사람을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수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돈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네. 우리도 뭐 스포츠 같은 거 볼 때도 네. 아 선생님 스포츠 좋아하세요? 뭐 남들만큼 좋아합니다. 거기 뭐 프로야구나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 같은 데도 보면 결국에는 선수들의 가치가 그게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봉으로 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뭐 최근에 뭐 슈퍼 계약 맺은 오타니 같은 네네네네. 경우만 해도 그 역대급의 그런 최고의 계약을 맺은 게 그 사람이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니까 시장 가치를 환산해서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냉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정직하고 또 가장 우리 사회를 이렇게 뭐 잘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그러면 수가 문제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거기에 수가에다가 사실은 두 개가 더 필요한데요. 음. 하나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의 보호입니다. 위험한 수술을 하려 그러면 의사는 똑같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항상 100% 골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의사가 똑같이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살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대동맥 수술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오래전이죠. 대학병원에 있을 때 대동맥 수술의 사망률이 높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은 뭐 과거에 한 30% 정도 되던 그 사망률이 지금은 한 2%대로 물론 이제 탑 병원의 탑 의사가 할 때의 기준이지만 2% 3%대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2, 3%는 여전히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멀쩡하게 걸어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형사뿐 아니라 뭐 또 민사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의사는 그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 가호에 따른 배상 국가가 전액 배상을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맘 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가끔씩 그 사실 이게 지금 이 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사태를 일으키게 된 주요한 원인을 의사들은 어디서 찾냐면 판사한테서 찾습니다. 아 판사요? 네네. 하나 예를 들자면 어느 흉부외과 의사가 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이 폐 병소가 수술하기 전에 이것이 염증인지 예를 들자면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CT나 MR을 해서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조직 검사를 해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생검이라는 것을 이제 즉시 보내서 이제 수술대 위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가 폐수술하는 의사가 어느 환자 수술 들어갔는데 이제 염증 아니면 양성 종양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염증이 나왔는데 그 염증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원래는 이제 쐐기 절제술이라 그래서 폐 일부를 이렇게 겸자라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내는 걸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이제 폐 한쪽이 오른쪽 폐였는데 3개 엽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엽을 뗐어요. 이제 폐엽 절제술을 했는데 수술의 범위가 조금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쐐기 절제술을 했을 때는 염증의 일부가 남아서 또 염증을 일으킬까봐 그것을 수술을 이제 쐐기 절제술을 하러 계획은 그렇게 들어가고 환자한테 설명했다가 그것을 이제 폐엽 절제술을 하고 나와서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회복이. 그런데 이 환자가 아니 왜 쐐기 절제술을 하러 들어가 나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폐엽 절제술을 했느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의사가 다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환자가 직업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폐에는 3개 엽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폐엽 절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개 폐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아주 뭐 마라톤 선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는 의사 업무를 할 때도 뭐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 수술로 인해서 내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그래서 11억 원을 배상을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 그 판결이 난 거예요. 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음. 이런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모든 흉배과 의사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흉배과 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알게 되고 안 합니다. 그리고 흉배과 수련을 받았던 사람도 나 이런 거 안 할래. 그리고 다른 길로 빠지죠. 그게 지금 필수 의료의 공백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이 된 거예요. 네. 그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어떤 그래서 이 사법 보호를 받지 리스크로서의 못하는 보호. 그리고 세 번째가 존중인 거죠. 이 다 결부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존중이라는 부분은 결국 존중이 있으면 다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존중이 없기 때문에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왜 하느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 존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의료 사태 뭐 말씀하신 그 필수 의료의 공백을 네.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4년 의료 대란 사태가 이거 의사들은 의료 농단 사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말씀하시는 이것을 거죠. 이제 정부에서는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의사들은 의료 농단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일부러 그 제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좌파나 또는 리버럴한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또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가장 가능한 어떤 자비로운 해석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면 그 charitable interpretation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할까 최대한 그걸 일단 이해하고 나서 그다음 반박을 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현 정부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악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만약 악의가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지금 의사분들 뭐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면 대화가 안 되겠지만 왜냐면 뭐 히틀러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전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최대한 선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대한 선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을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가장 역설한 사람이 지금 김윤 교수 이번에 민주당 의원으로 갔죠. 당선됐나요?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윤석열 의료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위반을 해주고 나서 또 민주당의 비대위원이 됐다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죠. 그 김윤 교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TV 토론에 나와서 나왔던 사람 맞죠? 예전에는 2017년도 이전에는 의대 증원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네네. 참 계속 반대했는데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을 펼치면서 갑자기 찬성론자로 바뀌어서 저하고 이제 TV 토론에도 같이 나갔었고 저는 반대, 그 사람은 찬성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왜곡된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사들의 카르텔 때문에 지금까지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의료의 현실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어서 이것을 진짜 내가 그 누구도 못한 일을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선의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선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를 선택한 부분이나 방법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선으로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이 뭐 일부 지금 언론에도 났지만 이 의대 증원 이슈가 이제 대통령 지지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총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어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의대 증원 이슈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다른 이슈가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그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네네네네네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뭐 독일의 순방까지 이제 음. 철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 이슈는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죠. 다시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의사들을 카르텔로 본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담아본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제 우리가 타파해야 될, 극복해야 될 카르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선의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중단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존중 얘기하다가 이번 의료농단 사태를 맞아서 의사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을 가장 지금 아주 그 절망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부가 결국 중요한 건 여론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여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에 대한 악마화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환자들의 곁을 떠났다, 저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의사에 대한 악마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감이 그야말로 사라졌죠. 안 그래도 희석이 됐었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의사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된 것이에요. 사실 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한국 의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걸 버티게 하는 중요한 어떤 힘 중에 하나가 그나마 남아있던 그 존중이나 어떤 의사 네, 사명감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명감이 이번에 소실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은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그 존중이 사라지면서 의사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국민들은 이것을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거는 본인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의사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날 거거든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갈 거거든요. 결국 피해를 입는 게 국민인데 그 부분이 너무 뼈아픈 거죠. 이게 왜 다시 회복이 안 되냐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비단 전공의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명감이 부족한 의사에게 스승이나 동료가 사명감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의료의 본질이니까. 근데 이제는 모든 의사들이 다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것을 요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료가 정말 끝났다, 미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이 의료농단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의 의료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의료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는 게 이제 그 헌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딱 그 뭐 비즈니스적인 애티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너는 돈을 내고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런 정말 냉랭한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이 낮은 의료 수가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의사를 손쉽게 만나고 반나절에만 내가 돌아만 다니면 의사를 뭐 3명도 만나고 5명도 만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런 게 가능했었고 그러면서도 퀄리티가 유지가 됐는데 그게 앞으로는 참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면 그 일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반 어떤 뭐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많이 이렇게 그 버즈워드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 뺑뺑이, 그 다음에 뭐 소아과 오픈런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뭐 한 해 응급실에서 이거를 이 표류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뺑뺑이 하다가 사망하는 인원이 한 3천 명쯤 된다. 그런 통계를 제시하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본질이 뭐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아청소년과에서 통계를 한번 냈는데요. 저 정확한 통계를 잊어버렸는데 한 그게 인터벌이 10년이었는지 20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매년 들어오니까. 네, 그게 지금 확 크게 줄어서 그렇지 의사 숫자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자가 확 줄게 된 거는 이대 목동 병원에서 이제 신생아 그 중환자실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의사들을 구속하면서 교수진들을 그러면서 의사들이 거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원자가 확 급감한 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체 숫자는 계속 지금 늘어왔죠. 그 소아청소년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85%가 느는 동안에 신생아들, 그러니까 그 소아 연령대 아이들은 40%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아청소년과 뺑뺑이 저기 그 오픈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는 왕창 늘었고 늘어났는데 네, 아이들은 아이는 줄었으니까 줄어드니까. 네. 손쉽게 진료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오픈런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겼느냐? 이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 오픈런이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막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중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그만둔 의사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소아청소년과는 비급여라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로 손실 보는 걸 비급여로 보전을 해야 되는데 보전할 수 있는 비급여가 그런 구조가 없고, 없다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진료하면은 이제 평균 진료 초진하고 재진해서 평균 진료비가 뭐 한 2,000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환자 부담, 그러니까 엄마가 내겠죠. 그게 지금 500원인가 600원인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내는 돈 값어치의 진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존중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지원자가 이제 많이 급감했죠. 그런데 그러면 오픈런이라는 게 그래도 오픈런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느냐? 그래서 어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어떤 의사 단체였나? 그 오픈런이 있는 병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다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 시간에만 모여요. 확 몰리고 그 다음에 텅텅 비어요. 몰리는 시간대가 딱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주부들이나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네, 시간이 네, 정해져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만 오픈런을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텅텅 비어 있고 팔이 그러니까 약간 날리는 이게 건 저희 뭐 이렇게 그림 중에서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칼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맞아, 딱 카메라 그거예요. 딱 이렇게 네, 하면 네, 그 사람이 네. 칼로 찌르고 있는 것 같은 네, 보이게 네, 만드는 네. 그런 네, 맞습니다.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응급실 뺑뺑이. 네.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응급의료법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오늘자 조선일보에 이번에 개혁신당의 비례 1번으로 당선이 된 이주영 의원이 선생님. 이주영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이분이 그 소아응급의학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떤 법을 앞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했더니 새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악법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아이고 여기 제가 캡처한 줄 알았더니 캡처가 안 돼 있군요. 죄송해요. 그걸 찾았었는데 네. 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일단은 이건 제가 정확하게 그쪽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환자를 일단은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면 환자들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애초부터. 그런 제도적 허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한 연도수는 잊어버렸는데 응급실의 퀄리티를 올린다고 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 자체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이를테면 당직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과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인력풀을 다 갖추지 못하면 그 응급실을 운영을 할 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기존의 응급실들 많았겠죠. 다 폐쇄됐습니다. 그럼 응급실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죠. 갈 수 있는 응급실이. 그러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응급실을 다니던 데에서 그 응급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거죠. 네. 제가 사실 뭐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 응급실이란 곳은 기본적으로 텅텅 비어야지 좋은 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응급실이 꽉 차 있으면 사실 그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뭐 전시 상황도 아니고. 네. 근데 응급실이 텅텅 빈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병원도 또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곳에 있는 데에 어떤 수익을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왜냐면 응급실 자체적으로는 뭐 그 응급실을 다 유지할 만큼 그 프로핏이 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욱이나 응급실을 뭐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응급실이라는 곳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실은 경영적 차원에서는 응급실에 온 사람이 입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영적 측면에서는 이제 선호하죠. 근데 와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와서 바로 사망을 한다든지 물론 장례식장을 또 뭐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네. 달귀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응급 의료에 대한 수가도 진짜 적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지금 즐겨서 운영을 하는 곳은 없죠. 단연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제가 한번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의사협회장 하던 시절에 제가 그때는 이제 집이 양평에 있는 서종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인데 밤에 저한테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너무 과로를 하고 쓰러졌는데 집에서 그래서 결국 119가 와서 저를 이제 근처에 있는 화도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그래요. 네.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수액을 달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머물다가 검사 다 받고 수액 치료 받고 그리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데 2만 얼마를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뭐 저한테 대한 뭐 디스카운트 그런 거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응급의료 의료 수가라는 게 참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는 진짜 좋은 일인데 그런데 병원이 유지가 되어야죠. 예. 이 미국의 예를 들면 좀 너무 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만 미국은 앰뷸런스 한 번만 이용을 해도 뭐 큰일 나잖아요. 큰일 거기서는. 나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용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니 그 제 지인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가서 2박 3일 입원해 있다가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나왔는데 그 당시 비용이 제 기억에 5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미국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보험에서 커버를 많이 해줘서 본인은 그 당시 우리 돈 한 몇십만 원 정도 내고 나왔다고 하면서 그때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뭐 그것도 이제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인데 저는 우리나라도 정상이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지금은 수가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만 소아 중환자실이라고 있어요. 소아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이 우리나라에 지금 13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사협회장 했을 때 당시 통계로 병상 하나당 평균 1년에 5천만 원이 적자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10개를 갖고 있으면 1년에 5억이 적자가 나고 20개를 갖고 있으면 20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 병상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병상을 가동하는 게. 그러니까 병원 경영을 생각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지방 의료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의대를 증원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의 의사들이 없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요.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도나도 지방에 안 가니까 이제 낙수 의료 의사가 얘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많이 뽑다 보면 결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OECD에서 내는 통계에 의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시 농촌 간의 의사의 격차가 우리나라가 가장 없는 나라예요. 예, 지방의 의사들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그 다음에 사실은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지방에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KTX, SRT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빅5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서 지방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기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가지 않고 다 서울에 있는 병원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재명 대표부터 헬기 타고 네, 서울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방 의료를 단박에 살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KTX하고 SRT 운행을 중지시키는 거다. 그러면 다 지방 의료를 선택하겠죠. 못 오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방에 환자가 적으니까 의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있겠어요. 그런데 의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급성이 있거든요. 즉 지방에 의사가 없어도 좋은데 너무 없으면 정말 당장 긴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는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지자체가 돈을 써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의료원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방 의료원도 뭐 돈을 못 벌면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지방 의료원 지금도 사실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네. 이재명 지금 이제 대표가 전에 성남시장 할 때 거기 지금 성남의료원을 아주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큰 규모의 병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데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안 가나? 그것부터 분석을 하고 이게 사실은 도시에 있는 지방의료원들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어요. 경쟁력도 없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긴급한 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그런데 이제 국가의 예산을 그런 데 써서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의료기관들을 사실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억압을 해서 싼 의료를 강제를 하면서 생긴 왜곡된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것도 그 바람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게 좋은 거는 일단은 병원 이용이 쉬워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지금 진료를 보거든요. 입원 기간도 2배 이상, 외래 진료도 2배 이상. 전 세계 그러니까 적어도 OECD에서는 저희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1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도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고 건강도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로 인한 의료비의 낭비도 적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료 수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비를 지금 덜 쓰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죠. 의사는 몇 명이 적정할 것이며 그것도 의료 이용률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 의료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적지 않게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적지 않게가 아니라 가장 크게 감안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낮은 출산율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이게 별개가 아니라 지금 두 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노인에 대한 이 요양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요양비에 부담해야 되는 상당 부분이 의료비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정부는 이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쏙 빼고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의사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저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그래서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셨다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말씀 왜 수사를 뭐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냥 언론 통해서만 기사를 접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경찰에 고발이 됐죠. 고발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목이 업무방해죄예요. 첫 번째가 어떤 업무방해냐?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병원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게 했느냐? 병원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제가 충동질을 해서 사직서를 쓰게 해서 그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를 고발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고발한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도 스케일이 크시네요. 근데 참 황당하네요. 황당하네요. 정말 황당하죠. 네.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게 한 것은 정부죠.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이 그렇게 만든 건데. 물론이죠. 그리고 그 정책이 전공의들의 이제 커다란 반발을 살 줄 정부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대 증원 발표는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필정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정패가 발표된 게 2월 6일인데 2월 6일 당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함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50개 수련병원의 행정요원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빅5 병원에는 경찰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이미 15,000명 전공의들의 핸드폰 번호를 다 입수를 했다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2월 6일 발표한 그날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의사 회장들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그 날짜로 내렸어요. 그건 정부가 이미 의사들의 커다란 반발을 예상을 하면서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동질을 해서 나왔다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100% 무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저에게 그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행한 당사자가 저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의 얘기로는 절대로 경찰이 무고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요건이 그렇죠. 네. 고려될 가능성이 참 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 페이스북에 썼던 게 또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네. 이과가 세운 나라 이과 국민이 이과 국민이 예. 정확하게 네. 워딩이 뭐였었나요? 이과 국민이 세운 나라를 그 문과가 앞에 망친다. 그거였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앞에 전제도 달았고요. 지금 저도 참 이 갈라치기의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이라고 썼고 이과 국민이 이 발전을 일으켜온 나라를 문과 지도자들이 망친다. 말아먹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음. 썼죠. 그거를 법조인 지도자라고 썼어야 되는데 제가 문과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는 바람에. 생각하셨던 그 문과라는 거는 법조인 지도층을 생각하신 네, 거네요. 왜냐면 갑자기 생각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고 그리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고 법조인이죠.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네, 역시 한동훈 변호사, 위원장도 저기 검사 검사잖아요. 예, 출신이고 법조인.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이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이제 이 의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 도대체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가는 과학적인 베이스 하에서 추계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숫자인데 그것을 전혀 근거 없이 이제 머릿속에서 나온 숫자죠. 일단은 2,000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2,000명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한테 의대한테 배분을 하면서 예, 딱 2,000에 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했냐면 만약에 신설의과대학이 이제 설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2,000명 숫자에서 빼서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000명을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그렇죠. 강력한 의지가 거기 네,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자레드 쿠시너라고 아시죠? 선생님? 그 트럼프 사위 있잖아요. 아, 그때 네네네네.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네네네네. 사람인데 네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어요. 네. 이제 자기 회고록. 네. 전 미국인들이 참 좋은 게 자기가 경험하고 나면 그런 걸 다 글로 써가지고 네, 남기더라고요. 네. 뭐 폼페오도 그렇고 네, 쿠시너도 그렇고 네. 펜스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제가 저 사람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 뭐 제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책을 통하면 그 사람 네. 생각을 알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경험과. 그래서 책을 보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맞더라고요. 그리고 네. 인사이트가 많아요. 네. 뭐 그중에 일단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역경이 많았는데 네. 과거에 이렇게 매이지 말고 항상 앞으로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라. 뭐 그게 이제 좀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중에 쿠시너가 자기 장인어른이죠. 그 네. 트럼프의 어떤 원칙을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영어 표현 그대로라면 controversy elevates the message. 이제 그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있을 때 보통 사람 논란이 이거 어떡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 논란은 그 메시지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그게 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when you are right, fight back. 그게 두 번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옳은 말을 했을 때는 그리고 네. 옳은 위치에 있고 역사 오른편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 맞서 싸우라. 네. 이제 그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never apologize. 절대 사과하지 마. 굉장히 트럼프스럽죠. 이 세 가지를 자기가 트럼프 선거 캠페인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어떤 성공 비법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도 오늘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당연히 한국 의료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 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가 문제고 왜 의사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지 네. 이게 오해가 많잖아요. 이게 밥그릇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현재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저렇게 반대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이슈를 풀어나가는 태도가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언론의 포화를 받고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언론에 뭐 융단 폭격을 받고 뭐 신문에 이렇게 나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위축되죠. 그리고 좀 숨어 지내려고 하고 자기 입장을 좀 템프 다운하려고 노력할 텐데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그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시는 걸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 태도를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 일을 통해서 겪으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사실 요번에 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이제 소중함,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 맨날 이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달고 살았고, 윤 대통령도 자유라는 말을 뭐 취임식 때 30몇 번을 할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자유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었나? 그리고 이번에 저도 사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게 가장 공격을 많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도 저를 가장 공격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전부 보수주의자들인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음.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보수주의자면서 전체주의자들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 이번에 또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의사들이 전공 이제 사직서를 냈잖아요. 이것을 이제 뭐 일종의 파업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분들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사직서를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예. 이번에 교수들도 사직서를 냈잖아요. 음. 그 중에는 이제 고용 보장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수리가 되면 끝인 거거든요.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공의들 중에 이번에 4년차 전공의들이 적지 않게 냈어요. 그건 자기 지난 적어도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한 그 4년을 그냥 포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 사직서를 내기 이전의 결정보다도 이후의 결정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의사들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각종 명령들을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의사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이 네. 또는 군인 같이 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네요. 헌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공의들 중에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는데,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를 하는 거죠. 근데 레지던트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이번에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게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떨어지면 어디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군대를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취업도 금지가 돼 있고, 지금 전공의들 다 취업도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직서는 수리가 안 되고 취업도 금지돼 있고. 그 정부가 명령을 내린 네, 건가요? 전부 다. 네. 그리고 군대도 못 가게 해놨고, 그리고 그 군 미필인 사람들은 해외도 못 가게 해놨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기본권이 이렇게도 제약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보수주의자들은 이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적어도 이 부분은 내야 되는데, 아무리 임 대통령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오히려 의사 악마에 동참을 하고 정부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 때 의사들이 다들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사실 뭐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은 80% 이상이죠, 원래. 보수를 네. 압도적으로 지지해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마 한 2% 정도였던 걸로 설문조사 했을 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좀 완전히 다 돌아섰죠. 그러면 결국은 뭐 오늘 날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어떤 소회를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담화문을 이렇게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수정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그렇죠.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결국 이게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신가요? 지금 전공이 저는 계속 그 예상을 해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2,000명 숫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중이 되면 의사들 돌아오고 옛날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이 어느 정도 이냐의 문제지 결국 숫자로 조정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착각을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처음 드리는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대화를 했어요. 의사협회와. 그런데 계속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계속 요청을 한 게 일단은 내년도 증원 계획은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이 정확한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할지 증원이 필요할지 감원이 필요할지 증원을 한다면 몇 명을 증원을 할 것인지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추계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숫자를 만들어도록 하고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전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숫자로 제한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협의가 불발이 됐었죠. 저는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의지가 꺾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의사들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들한테는 지금 이게 이 필정패라고 하는 의료 정책이 의료를 그냥 망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의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그 사명 마지막 남은 사명감이에요. 예, 내가 환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사명감은 그거는 이제 날아갔고 이 의료의 가치만큼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마지막 남은 사명감인데 그래서 의료의 가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의료의 질이죠. 의료의 질. 예, 의료의 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안대로 의대생 숫자가 늘어나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의료 질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그건 거네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정부도 알았죠. 이게 의대 증원을 하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거기다 또 이제 넣어놨죠. 지불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건 뭐 어떤 거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 차관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냐면 지금 이게 의공계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이게 블랙홀처럼 작용할 것 아니냐. 너도 나도 다 의사 하느라고 이공계 완전 공백사태 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 모두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아 진짜요? 네. 음, 그 이제 젊은 의사들도 그걸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되면 의사라는 직업의 메리트가 떨어질 그렇죠. 것이라는 거는 네. 뭐 불을 보듯 뻔한 네, 일이다. 네, 네, 네. 그래놓고서 또 대통령은 뭐 의사들 지난번에 담화문 거기에도 담화문에 나왔나 그 왜 저기 의사 뭐 젊은 의사들이 앞으로 수입이 줄을까봐 걱정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했죠. 자, 그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란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불제도라고 하는 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방식이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 그래서 의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진료 행위가 됐든 검사 행위가 됐든 내가 예를 들어서 CT를 찍으면 CT 비용을 내고 MRI 찍으면 MRI 비용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불제도 개편 중에 이제 가치 기반의 그 지불제도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이름을 이제 쓰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모든 걸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요. 지금도 포괄수가제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질병군이나 어떤 치료 행위에 대해서 정액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행위에 따른 비용을 그만큼 한다면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자동차로 따진다면 엔진 고장은 얼마, 뭐 타이어는 얼마, 타이어를 몇 개 뭐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 포괄수가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맹장 수술이나 또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인데, 백내장 수술 예를 들면 인공 수정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공 수정체가 종류가 많아요. 예, 좋은 나라의 비싼 제품부터 그렇지 않은 나라의 아주 저가 제품까지. 그런데 내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환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일수록,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행위별 수가제는 무언가를 많이 할수록 이득인데, 이거는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득인 거예요. 맹장 수술 같은 경우도 CT를 찍을 수도 있고 CT를 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CT를 찍으면 이제는 의사가 안 찍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저게 이득인 거예요. 찍을수록 손해인 거고, 그만큼 비용을 더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지금 자궁 이 분만 뭐 자궁 관련된 수술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때 그 유착 방지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러면 유착 방지를 위해서 여기다가 방지 그 패드를 갖다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넣을수록 이제는 의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 질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왜 포괄수가제를 정부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포괄수가제를 할수록 일단은 이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를 총액계약제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의사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료비를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그 발표한 거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의료 세상이 되면 나는 여기서 의사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정부 공무원이 얘기했던 어차피 뭐 의료 퀄리티가 내려가면 이공계로 또 네. 빠질 거 아니냐. 네, 근데 맞아요. 그 마인드가 정말 뭐 충격적인 마인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 좌파의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우파 또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파일을 늘려서 네. 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좌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어떻게 분배할까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번 의료 사태 같은 걸 보면서 나왔던 어떤 여론 중에 하나가, 의사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네.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대중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서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긴 하죠. 거기서도 뭐 정말 잘 버는 축에 네.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공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그래도 뭐 자기가 관심 있고 또 공대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대학 공대 가서 뭐 바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박사과정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뭐 메타 같은데, 네. 아마존 같은데, 이런데 애플 같은데 들어가면 사실 워라밸 같은 건 훨씬 좋으면서도 연봉은 의사 못지않게 받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어떤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노력에 따른 마땅한 대우,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한국에서는 그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또 정서가 중요하고 국민 정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성장에 대한 상방이 닫혀 있으니까, 의사분들은 뭐 그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뭐 연봉이 정확하게 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받는다, 3억을 받는다고 하면 뭐 일반 뭐 대기업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뭐 연봉 1억 언저리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을 보면서 야, 왜 나는 이렇게 못 받을까? 물론 그 안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좀 성장하고 어떤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와 발전과 그런 GDP가 커지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근데 그 말씀하신 그 공무원분의 생각은 참 충격적이네요. 정말.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또 지금의 상황을 많이 힘들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들은 진단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특히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진단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 빤한 거예요. 필수 의료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으면 거기 구멍이 여기저기 나서 자꾸 좀 인력이 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멍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수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구멍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 또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되죠. 그래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 적정 수가까지 더해진다면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리고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인력도 바로 이제 회복이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놔두고 여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죠. 계속 항아리에다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처음에는 계속 그 진단은 잘못된 진단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뭘까? 내막이 뭘까? 그러다가 그 내막을 하나 알게 됐죠. 그 가장 큰 내막이 뭐냐면 2027년도면 이제 불과 3년 남았는데 2027년도까지 수도권에만 6,600개 병상이 새로 오픈을 합니다. 계획이. 그것은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가 인력의 의사를 공급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병상은 누가 공급하는 건가요? 지금 다 정부, 대형 병원들이죠. 그런데 인가를 정부가 내준 거죠. 지금 병원은 전부 다 허가제거든요. 내가 그냥 짓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다 정부가 허가를 내줄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일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거 언론에 기사가 된 거니까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어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이 되고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수억 원을 수령을 한 거예요. 그 공무원이요?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뭐 검색하면 금방 병원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느냐? 이제 연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이 6,600개 병상이 각 병원들마다 지정받는데 그 확장을 하는 걸 지정을 받는데 반드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로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 연구병원을 지정받는 데만도 수억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그 뇌물을 줬던 그 병원도 이번에 여기에 6,600개 병상에 포함이 됐는데 1,000병상짜리 병원을 오픈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 6,600개 병상을 도대체 운영을 할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이런 그 계획이 없었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려고 의사를 더 증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의대 증원 사태 때문에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다 뛰쳐나오면서 바로 그 병원들이 좀 경영난에 복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렇게 6,600 병상이 증가되는 거를 의료인들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지금 지방 의료 활성화하고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전부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그냥 이용당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좀 무거운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뭐 혹시 평소에 뭐 이렇게 취미생활 같은 건 있으신가요? 제 취미는 동적인 게 있고 정적인 게 있는데요. 동적인 거는 오토바이 타는 거고요. 오토바이를 타세요? 네. 지금도 타세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러세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탔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혹시 사모님이 말리시지 않나요? 예전에 말렸고요. 지금은 그리고 정적인 거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그림이요? 네. 굉장히 또 의외적인
그게 네. 너무 이렇게 대비가 되네요. 오토바이 타시는 거하고 또 그림 그리는 거하고 네. 굉장히 그림도 이제 오래 됐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미술반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세요. 야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러니까 장르가 어떤 건가요? 뭐 예전엔 주로 유화를 그렸는데요. 음. 지금은 이제 그릴 시간도 없고 물감 마르는 걸 기다릴 시간도 없고 요즘은 거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실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의학 일러스트레이션 많이 그리고요. 야, 참 굉장히 그 새로운 모습이네요. 그 오토바이는 그러면 뭐 어느 정도로 뭐 빈번하게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미친 듯이 탔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재작년에 허리 디스크 한번 파열된 이후로 아직 이제 타긴 타는데 예전에는 한겨울도 탔다면 지금은 이제 겨울 피하고 근데 한여름 피하고. 그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정말 시작을 하면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네, 그쵸. 이제는 뭐 그거를 나이가 계속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순간은 내려놓게 되잖아요. 계속 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늙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가 이제 그 묘미인 것 같으세요? 그 타보셨을 때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뭐 평생 바이크를 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게. 그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유인 것 같아요. 네,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죠. 두 번째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낭만일 것 같고. 혹시 그 바이크가 뭐 이렇게 뭐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네, 건가요? 네. 진짜 할리 데이비슨이에요? 그게 해외에서도 보면 할리 데이비슨 딱 특화된 그 이미지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예. 그리고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지금 얼마 동안 그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는 86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2년 있으면 40년이 되는데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한 시간은 남들보다는 많이 짧아요. 이유는 중간에 의사 안 하고 뭐 비즈니스만 한 시간이 또 있었고 또 의사협회장도 했고 또 의사 단체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또 한 2년간은 거기 전념해 갖고 병원도 안 하고 이제 거기 전념해서 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서 네. 임상을 좀 한 시간은 제 동기들보다는 좀 적죠. 근데 다시 혹시 뭐 태어나셔도 네. 의사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의사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딴 걸 하겠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건 없지만 보통은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자신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답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생님 어떠신 편인가요? 기억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의협이 너무 너무 좋았고 지금도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심장 수술 한참 할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도 급여가 적었어요. 도저히 이 급여를 받고 대학 교수를 한다는 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사실은 급여를 실제로는 몇 천만 원을 받는 건데 이 심장 수술이 너무 즐거우니까 이 대동맥 수술도 그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뭐 빌 게이츠나 그 당시 국내 최고 부자인 이건희가 내가 돈을 몇 조를 낼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저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락비로 내가 병원을 다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신 거네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일단은 이제 좀 즐겁기도 했죠. 남들이 못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람은 오히려 그때 막 사람의 이 목숨을 살릴 때보다 생명을 살릴 때보다 오히려 지금 보람을 더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제가 통증 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남들하고 다른 통증 진료를 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맥이라고 하는 그 혈관이 기관이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에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치성 통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맥 통증 학이라고 하는 그 학회를 만들어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통증 진료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던 환자들이 이제 그 통증에서 해방되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심장 관련해서 네, 수술하셨던 네, 때보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죽을 똥말똥 하다가 살아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남들이 못 고치던 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거를 고쳐줬을 때는 진짜로 많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다른 비즈니스로 생각을 한다면 대다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감사 인사를 받죠. 지불 받는 사람이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물건을 그렇죠. 팔고 네. 예, 사줘서 고맙다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고객이 그런- 되어줘서 고맙다. 그런데 저는 비용을 받으면서 내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런 직업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정말 보람되죠.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직업 자체는 정말 귀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나는 돈은 큰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정말 존중과 보호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이 필수 의료 개선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보람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뭔가가 네, 분명히 네,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뿌듯한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가오라고 네. 뭐 외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그리고 있겠죠. 이제 이 마약이라는 표현도 잘해요. 진짜 어떤 막 그 보람스러운 순간을 겪게 되면 그게 마약이 돼서 이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 같은 그런 그렇죠. 거야.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뽕, 뭐뭐뽕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참 귀한 직업인데 이것을 그 진짜 사명감이 충만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해야 하나라도 더 하고 더 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마음을 많이 빼앗겨서 그게 참 걱정이고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언제 행복하신가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제 딱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면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4시간 넘어 자는 날이 잘 없어요. 매일매일 거의 네, 그렇게 네, 주무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자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실증 사례가 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얼마 동안 그렇게 수면 시간을 유지해 오신 꽤 거예요?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흉배과를 하면서 사람이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트레이닝을 받으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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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네, 경험을 네, 하셨던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가 수면 시간이 적은 이유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 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고 깨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새벽 3시, 4시 전에는 절대 안 자고 졸려도 안 잤어요. 계속 뭘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이륙 사태, 필정배, 이 지금 의료농단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그 반대가 됐어요. 뭐냐면 전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막 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깨어있는 시간이 좋았다면 지금은 자는 시간 동안에 너무 괴로워요. 무의식 중에도 계속 괴로워서 계속 깨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저께 이제 일찍 잠들었어요. 2분 전 11시 58분 시계를 보고서 잠들었는데 한참 막 뒤척이다가 꿈도 꾸다가 깼어요. 시계를 봤더니 12시 7분이에요. 9분이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는 시간을 편히 자는 시간이 없는 거죠. 전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좋아서 늦게 자고 그리고 짧게 자는 동안에 숙면을 취했는데 지금은 숙면을 취하고 싶은데 막 무의식 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계속 깨다가 잠을 못 자는 거죠. 빨리 예전 상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괴로워요. 그럼 행복을 느끼시는 거는 뭐 어떤 순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잘 숙면을 취하실 때 요즘은 좋으셨던 그냥 건가요? 요즘은 손자 보는 그 순간이 음,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손주가 아내와 한 명이신가요? 네 하나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은데 뭐 안 그래도 욕을 많이 먹지만 제 아내를 만난 게 오래됐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 야, 그 약간 그 영어로 표현대로 약간 하이스쿨 스윗하트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미들스쿨이죠. 미들스쿨 스윗하트 거기. 근데 이제 결혼한 지가 내년이면 이제 40주년 되거든요. 근데 아내랑 잘 지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이 늘 행복해요. 진짜로. 예. 제 집사람도 그건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그 발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분을 사른 네.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이기 그런 게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오래 유지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여전히 그걸 좀 그러게요. 터부시하는 뭔가 이렇게 뭐 좀 맞아요. 발불출 같이 네.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연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 찍기인데 아내하고 다닐 때는 이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업무차 두바이를 가면서 처음으로 카메라 안 가져간 거예요. 핸드폰만 들고 가서 핸드폰으로만 찍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집사람이 물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예, 사진 자체에 대해서 특히 업무차 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다르구나. 여행은 같이 가야 되는구나. 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을 찍어주는 그거를 좋아하셨던 그쵸. 거를 네. 발견하신 거네요. 네. 사실 뭐 제 채널이 이제 시작한 지는 별로 안 됐지만 이렇게 그 누가 이 채널을 보나 이렇게 그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네. 보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다음 40대 초반까지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나이대 분들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행복한 어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 같으세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비결이 음. 이제 제 주례사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제 주례사로 해주신 말씀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주례사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이제 저희 둘한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으로 돌아오고 내가 미워하면 미움으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주례사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단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사실은 말다툼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랑요? 아니요. 제 집사람. 그러세요? 네. 그 이해를 못해요. 믿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의 호전적인 성격을 알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혼하고 나서 다툼 한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교제할 때부터. 네. 그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부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속담에 이제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저는 집사람이 화를 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애초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욕을 먹죠. 제가 보기에 오늘 선생님 초반에 그 정부 대한 발언보다는 이거 후반부에 이 근데 말씀으로 더 포화를 맞지 않을까.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면 좋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한 건 제가 하는 이제 요즘 뭐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이제 줄에서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줄에서 할 때 그 얘기를 꼭 하는데 이제 부부간이 이기려고 하잖아요. 부부싸움 있으면 부인이 남편 이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부인을 이기려고 하고 서로 뭐 기싸움을 네. 하기도 하고 그런. 근데 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대는 이 세상에 진짜 많고 많은데 집 바깥쪽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악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악당들을 놔두고 내 편인 내 가족하고 내 나의 와이프, 그러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각하기 전환의 나름인데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거는 밖에 있는 악당들을 상대로 싸우고 집에서는 네, 사랑해야죠. 그러면 약간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갈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왜냐면 아무리 부부라도 네. 어떤 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금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집사람도 저한테 섭섭한 순간이 있었겠죠. 있었겠죠가 아니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저밖에 몰라갖고 정말 중요한 결정들을 저 혼자 다 내리고 집사람한테는 통보만 했어요. 뭐 이를테면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아주대 병원을 옮기는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수원으로 이사 가는 건데 아이 학교도 옮겨야 되고 그냥 전화해갖고 가게 됐어.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네, 그냥 전혀. 결정을 네, 하신 네, 거죠. 네, 네. 혼자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대 있다가도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가게 다 돼 있는데 집사람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표 내고 그리고 전화로 또 집사람한테 미국 가는 거 취소했어. 안 가게 됐어. 그리고 난 이제 의사 안 할 거야. 그리고 비즈니스 시작했고. 아 그때가 말씀하신 비즈니스로. 네, 네, 네. 이게 이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에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저는 막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저밖에 몰랐어요. 그러면 집사람 말도 못해서 섭섭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내색을 안 해요. 그리고 저도 간혹 집사람한테 섭섭한 일이 있으면 일단은 그 순간은 지나가요. 그 순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달라져요. 생각이. 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딱 그 욱하는 마음이 들 네, 때나 네, 그걸 네, 잘 네. 넘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서 좀 철이 들고 나면 저도 제 잘못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 준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아니까 이제 반성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가 더 이제 네. 다져졌던 네, 거네요.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야, 오늘 뭐 초반에 그 의료 얘기를 통해서도 엉뚱하게 가져온 얘기. 전혀 엉뚱하지 않고 이게 저는 팟캐스트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뭐 제가 오늘 뭐 선생님께 의료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았지. 뭐 결혼 생활 이런 거 조언을 그러니까 그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이어지게 돼서 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선생님 그 최근에 시작하신 과학진리연합 네. 여기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고 왜 이걸 만드신 건가요? 앞으로 이걸 어떤 목적을 기대하시나요? 어떤 일을 할 걸 기대하시나요? 제가 이제 한 7, 8년쯤 전에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한국 현실 정치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이 7, 8년쯤 전이면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거의 그때 시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탄핵 전후쯤 예, 되겠네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그 정치 세력은 소위 말하는 이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끄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전문가 단체 중심의
정당을 만드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이제 만류가 매우 심했고, 예. 왜 말리는지 저도 당연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절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좀 드랍이 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에 무관심했죠. 의사들은 그냥 전체적인 정치 성향만 보수, 그리고 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의사회장 될 때도 앞으로 정치하지 않는다는 뭐 각서를 써라, 뭐 선언을 해라, 뭐 이런 요구도 받았었고, 저는 그런 걸 생각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만큼 이제 정치는 저기는 그냥 좀 말하자면 시쳇말로 그냥 속물들이 예, 정치꾼들,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왜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가는 이제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의사들이 이제 이번에 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번에 이 의료 대란 사태는 의사들이 이제 무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진짜 무지성의 소산이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무지성을 가지고 네.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큰 충격을 받은 게, 그렇게 믿었던 정당, 국힘이라는 정당에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력한 드라이브를 주문을 하고, 의사들 강력하게 처벌해라 그런 요청도 하고,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이 현실 정치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무지성 얘기할 때 그 무지성의 의미에는 비과학성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다, 이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초기부터 이게 정치가 지금 과학을 덮은 사례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과학적 사고 방식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체 전문가 단체를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 과학계, 이공계, 의료계, 이렇게만이라도 먼저 좀 가장 절박한 세력화가 필요한 분야가 이쪽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분야들의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공계와 의사들만이라도 일단 먼저 중심이 돼서 힘을 합쳐서 뭔가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단초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생각만으로 먼저 이제 단촐하게 시작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이제 좀 구체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애플이라는 회사도 차고에서 시작한 것처럼, 네,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저는 또 뜻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결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과학적 방식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의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의학의 기본이 이제 근거 기반의 의학을 얘기하거든요. 근거가 없으면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사실은 이과 문과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거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문과에는 기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책적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인문적인 것보다는 과학이 필요한, 인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지금 현실 정치에서는, 특히 정치에서도 정책적인 부분, 정책은 정말 정확한 숫자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그 근거 위에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예측 앞으로 갈 길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숫자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숫자를 무시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뭐 정치의 실패 사례는 굉장히 많이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도 있겠지만 그 정치가가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은 적어도 이런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제가 당연히 정치를 직접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당을 만드는 사람의 목적은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는 거죠. 네. 정권을 가지는 거니까 저보고 대통령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 얘기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들어보고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전혀 뭐 아예 고려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누군가가 이제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깃발을 일단은 먼저 집어들고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막 구체적으로 이제 타임테이블이나 또는 그 전략적인 부분들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길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뭐 그 의료 사태를 통해서 이제 네. 느낀 점을 네. 가지셨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을 규합해서 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네. 필요할 경우에는 이게 목소리라는 게 그게 또 나중에 정치적인 표현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갈 수도 있다는 상황을 염두하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꼭 알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랬지만 이제 정치 그러면 지금 막 정치가 너무 혼탁하니까 그 전면에 나서는 거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네.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피하고 그래 왔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고 기피해서만은 이 사회 발전이 안 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치만이 퇴보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학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발전한 의학을 한순간에 정치를 통해서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거든요. 정치 발전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든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그런 비극도 막을 수가 있고 이 나라도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리고 싶고 또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알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미국 역사를 참 좋아하고 네, 특별히 네. 미국의 국부들 네, 관련된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선생님 말씀하신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네, 직업 정치인이 네, 아니고 네, 워싱턴, 뭐 뉴욕 이런 데서 머무르면서 죽치고 앉아서 그 세금 받아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본업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 국가의 어떤 콜링이 네, 있다, 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 잠깐 본업을 옆에 제쳐두고 네.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국가에 대한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참여했다가 다시 그게 끝나면 그렇죠. 다시 돌아가고 네, 네. 그게 이제 미국 초창기의 네. 정치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아는 토머스 제퍼슨이라든지 네. 뭐 아담스 같은 사람, 이 사람도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저도 컨셉에 네. 매우 동의하고 정말 앞으로 그 이제 계획하시는 일들 그리고 단체를 통해서 정말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또 그런 희망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작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그 혹시 그래도 뭐 총선도 이제 끝났고 여러 가지 뭐 수사도 받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뉴스를 틀어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희망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는 어떤 그 희망의 이유가 있을까요? 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참 불멸의 민족이죠. 대한민국이.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20대 한참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남자들이 다 3년씩 갔다 오면서도 요즘은 짧아져서 이제 1년 반이 됐지만 3년씩 갔다 오면서 이렇게 발전은 이룬 나라. 그러니까 좀 잠재력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참 부정적인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외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국가 소멸이라는 게 생긴다면 대한민국 1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또 이제 악재도 있지만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모두가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만 발전한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낙담을 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자주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진짜 선각자이신데 그 좋은 환경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안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돌아와서 그 당시의 국민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말 낙후된 생각, 뭐 생활뿐 아니라 낙후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뭐 어떤 개념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국민들을 계몽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도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DNA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퇴보해 온 정치 속에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견인을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만 발전한다면 정치만 제 위치를 다른 분야만큼만 그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환시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저력이 그렇죠. 있다. 하지만 네. 지금 그 저력이 정치라는 어떤 후진적인 족쇄에 네. 매여 있다라고 그리고 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물론 그렇게 만든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늘 전환점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면 확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 방향을 한번 트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진 정치에 이제 질릴 때가 사실 지났죠. 지금은 그냥 다 체념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오겠죠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가지고 뭐 하나 더 또 있을까요? 하나는 네.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2004년도에 애국청년단이라고 하는 보수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 아주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남들이 잘 모르는 저도 사실 뭐 보수 진영에서 잠깐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네. 처음 듣는 단체네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한 1년 좀 넘어 동안 그 유지되다 한 1년 반 정도 활동하고 이제 해체가 되면서 그때 이제 해체될 때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가 제가 이제 해체할 때 이제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가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저희가 단체를 만든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 애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만 해도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였는데 그럼 역사가 오래됐네요. 네. 나름 벌써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2002년도였으니까요.
그렇군요. 2003년도입니다. 제가 이게 음. 만들어진 게 맞아요. 2002년도 12월에 당선됐고 2003년 1월에 만들어졌어요. 네. 바로 그 다음 네, 해에. 네, 다음 달에. 그때 위기의식을 느껴오셨던 그렇죠. 거예요. 네. 처음 그때 당선되고 많이 나서. 느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1월에 만들어졌고 2003년도에 반핵반김 국민대회라고 이제 김상철 변호사님하고 네, 하셨던. 같이 네. 그 이제 제가 그때 기획팀장을 맡아서 그러세요. 네. 선생님도 굉장히 그 보수 진영에서는 뭐 거의 뭐 시조세 선생님의 버금가는 활동을 하셨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서정갑 대령님하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그랬는데 이제 한 1년 반을 활동을 하고서 해체하면서 너무나 그때 이제 실망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을 보고 가자.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봐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정치는 또 그때보다 또 더 퇴보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뭐 선생님께서 또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그분도 독립정신 책에 네. 보면 네. 왜 자신이 그 순 한국말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지식인들을 상대로 막 그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일반 국민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지식인들 계층 이승만 대통령 네. 표현에 따르면 그때가 이제 벌써 1800년대 말이죠. 네, 그렇죠. 조선 말기니까 우리 지식인들은 너무나 썩어 빠져서 더 이상 갱생이 불가능하다. 그분이 그렇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100년 전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기 뭐 고지를 점령해서 지식인들을 변화시키면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 판단했던 것도 저놈들은 도저히 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도저히 갱생과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일반 민초들에게 가서 이 나라가 살 길을 밝히고 네, 설득하겠다. 맞아요. 그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참 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역시 뭐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네. 왜 싸워야 되는지 네. 그분이 뭐 그 어떤 예시를 보여줬잖아요. 네. 발끝만 따라가도 네. 발끝을 따라가는 노력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한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